저는 이 위드 코로나 이게 단계별 일상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백신입니다.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변동성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약이나 헬스케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공주에서 좀 찾고 있고요. 항공주 중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큰 폭의 변동보다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오늘 모신 분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또 오늘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한 주 일단 월요일 날 외인이 조금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흐름 어떨까요? 이번 주는 좁은 박스권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분기말 효과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가 레벨 자체가 아직 홀리데이 리스크 때문에 덜어놨고 소극적인 거에서 아직 그렇게 회복이 다 되진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무난한 이제 횡보 구간에서 전저점에 대한 이제 신뢰를 높여가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빠른 속도나 그리고 큰 폭의 변동보다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에 나온 뉴스 일단 부정적인 걸로 보면은 일단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근데 나오는 뉴스 보면은 한 3천 명 일일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위드 코로나 이제 할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요. 네네. 네.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감염자 수치가 3천 명이 넘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경기 일으킬 만큼 그 정도의 좀 경각심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정도.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 이제 그냥 약간 좀 걸려도 이렇게 별로 안 두려운 느낌? 그렇죠. 이제 점점 이 코로나 숫자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해져 가는 게 이제 우리 일반의 이 시민들도 그렇고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어떤 특정 종목이나 종목군으로 그거를 좀 반영시키는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는 단계별 정상화 쪽으로 조금 더 선호도, 그러니까 주식 종목들은 조금 더 선호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장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70% 이상의 2차 접종률이 올라온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3천이 나오든 2천 몇백 명이 나오든 그런 수치보다는, 또 이제 사망자도 1% 미만으로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그런 또 수준을 또 최저의 수준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가 3천 명대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리스크를 지금 심하게 느끼기보다는 그 반대, 역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좀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위드 코로나 관심주 해서 리오프닝주들의 관심이 좀 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끝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리오프닝주가 시장의 각광을 받을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이제 그 종목들을 본다면 이렇게 보여준 실적은 없고 다 이제 예상치, 기대치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약간 선도적인 해답을 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여행을 비롯해서 크루즈 또 항공 이런 종목들 위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재 또 연말 소비 시즌 이런 것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장적인 소비 국면 이런 것들도 다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의견도 많죠. 지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라고 할까요? 이제 무너진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이제 몇몇 이제 독과점이 되는 그런 시장이 향후에는 이제 얼만큼의 밸류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또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쪽 일상적인 정상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그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정말 응축되고 압축되어 있는 어떤 여행 수요 같은 게
눈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비용을 제가 따져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2배가 좀 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판되다시피 했던 뭐 사이판 여행 그 단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소비의 회복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정상화되는 그런 뭐 항공이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대한항공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조금 호흡을 더 길게 본다면 뭐 해외여행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면세점이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면세점도 좀 보고 있고 면세점 뭐 항공 잘 됐는데 뭐 한국공항 같은 그런 종목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주 하면 뭐 카지노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여행주, 항공주. 그 중에서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공주에서 좀 찾고 있고요. 항공주 중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한 이제 운송 실적을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이제 여객 실적을 특히 이제 올 하반기 늦춰지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실적을 좀 당겨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봤던 실적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그런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밸류에이션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한 15배, 20배를 받았다면 아무래도 지금 예전에는 뭐 저가 항공과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면서 그렇죠. 그 운임이 이렇게 뭐 70%의 마일리지를 주면서 좀 할인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노선 보면은 거의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제 가장 비싼 가격대로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항공주를 꼭 사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본다면 다 그게 반박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유가의 상승이나 또 환율의 상승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뭐 트래블 버블 여행 국가의 한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항공주를 다 이렇게 좀 옥죄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뭐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나 또 향후의 기대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종합을 해서 본다면 뭐 지금 뭐 시가총액 한 11조, 12조 정도 하고 있는데 분기에 3천억, 4천억 정도 버는 그런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풀 서비스 커리어로서의 어떤 위상을 좀 온다 그러면 저는 글쎄 뭐 한 15조 이상 또 더 좀 높게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좀 탑픽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만약에 사신 분이 있다 그러면 네.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매도 시점은 저는 한 2번째 정도의 실적이 나올 때, 그러니까 분기 실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정말 뭐 최대의 밸류에이션을 당겨서 지금 주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증명이 돼서 이 정도면은 실적이 주가에 녹아들었구나. 아니야, 더 녹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드는 시점이 첫 번째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행 정상화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났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추세를 또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멀리 갔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여행 정상화가 돼서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된다면 또 주가의 또 현실성을 그때 가서 또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다음 달 10월 정도면 이제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3분기. 네. 3분기 그다음 내년 1분기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정상화가 된 이후로 맞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 후로 2분기 정도를 보자. 그래서 지금 뭐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0월 정도에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트래블 버블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00% 정상화까지는 아니어도 올 4분기 정도에는 일부 부분 정상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올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 뭐 이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 주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거들이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좀 좋은 부분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좀 추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분기 실적을 꾸준히 내어주고 여기서 5천억, 6천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만 뭐 한 분기 정도만 좀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뭐 지금 12조, 11조 이 정도에 나가서 50% 이상의 어떤 좀 큰 폭의 상승도 1년 이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대한항공만이 아니라 다른 리오프닝주도 다 이런 원칙은 다 똑같겠죠. 그렇죠. 비슷한데 지금 현재 실적을 그래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없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불확실한 미래의 실적을 당겨오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대한항공은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만큼 되느냐, 요거를 좀 가지고 있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탑픽으로 좀 꼽는 이유라고 또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또 치료제는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좀 양쪽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위드 코로나 이게 단계별 일상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백신입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어야지만 이게 치료제로 나갈 수 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이 위드 코로나로서의 우리가 논리를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조금 백신이 더 발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꾸준히 맞아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 백신 업체들이 이제 부스트샷에 대한 로비도 있고 이렇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같은 정책을 또 가져가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백신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치와 관심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 현실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백신 업체들의 이 모습을 우리나라 이제 또 토종 백신들이 또 이제 뒤를 이어서 개발이 되고 또 임상 실험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가겠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나 또 이 마이크로 니들을 이제 패치화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백신과 치료제는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백신은 또 언제 얼만큼을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어떤 가치는 과거보다는 조금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별적인 몇몇 선도 업체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은 미국의 노바백스에 대한 위탁 생산도 있고 또 자체 백신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블록딜이나 또 엑시트 물량들이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약간 매듭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약간 지속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다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선별성입니다. 과거처럼 모든 백신 얘는 이거 한다, 얘는 이거 한다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딱 하나 좀 그래도 이제 저는 지점 브로커니까 다른 센터장님이나 교수님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했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조금 관심을 더 두고 싶고 좀 탄력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좀 변동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라파스 같은 종목들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성향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조금 더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다들 연구하고 있다. 네, 나오고 임상 있다고는 중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언제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백신은 계속 간다 볼 수 있고 그것 좀 틈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레키로나 같은 경우도 점점 채택을 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26만 원이 거의 콘크리트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뚫고 내려가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빠지지 않으면 버텨준다면 언젠간 다른 재료로 인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정도도 저는 30만 원을 좀 두드리는 모양이 향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백신 관련돼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치료제까지 좀
보고 뭐 제약바이오의 큰 틀로 본다면 셀트리온 정도까지도 조금 감안을 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좀 헷갈리는 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 네.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혹은 뭐 다 똑같다. 네.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데 사실 이제 굳이 이제 회사를 찢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지금 본다면. 근데 뭐 다시 이제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제 누가 뭐 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중심을 잡아줘야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나오거나 조금 더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일단 셀트리온을 바라보시고 셀트리온이 방향성을 잡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조금 변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그때 이제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역시 중심을 잡고 있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레키로나나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정상화가 돼서 어느 정도 잡혀간다라고 한다면 원래 하고 있던 이제 시밀러 쪽에서 또 계속해서 블록버스터가 계속 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셀트리온을 지표로 보시고 뭐 좀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셋 다 우량주긴 합니다만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변동성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 뭐 이런 걸 좀 바라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또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는 워낙 강성주주들이 많아서 네. 다들 얘기하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네, 네. 합병 비율이라든가 그러니까 합병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유리한 게 뭐 헬스케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뭐 좀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그 합병 비율로 따졌을 때 조건을 따졌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재 비율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불리한 건 사실이고 합병 비율로 이제 어떻게 이제 회계적으로 그 비율을 좀 정해갈까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는 일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유리한 입장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제약도 거의 못지않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코스닥이라는 또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동네가 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어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조금 이제 수세적에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셋 다 크게 뭐 그럴 부분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합병 딱 하나로만 접근을 해라라고 한다면 역시 또 서정진 회장의 또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대주주의 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또 지금까지의 어떤 그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또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헬스케어나 뭐 제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셀트리온을 네, 알겠습니다.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성향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셀트리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 이슈 부분까지도 네.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